자, 그럼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실 김종철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양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교수님께서는 연세대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주요한 저서로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화제가 된 책이었죠. 특히 전국 법학자 100인과 함께 야간 5개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선언에 참여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 김종철 교수님을 모시고 발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김종철입니다.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정봉주법 자체에 대한 부분과 그 원인이 된 그 지난 12월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양자는 서로 그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 엄밀하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문제를 분석을 하면 왜 정봉주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도출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주로 헌법적 관점에서 이 논의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발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된 이런 사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 어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고 있는 선거의 본질과 그 기초 이념, 기본 가치 등이 이러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법리는 이런 부분들에 일면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설령 그러한 어떤 그 법리와 법 조문에 의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형사처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헌법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선 정봉주 판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봉주 사건에서 원래 적용되었던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입니다. 구분해서 제가 이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게 될 텐데, 소위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250조 1항은 반대로 당선 목적으로 그 지지자나 혹은 후보자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스스로 공표하는 그런 어떤 것이고, 양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음에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동일하지만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구성요건이나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의 어떤 구체화 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용되었던 것이, 이것도 역시 논점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언급을 하면 일반 형법상의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된
죄가 동시에 기소되었고, 또 명예훼손하는 죄가 일반 형법 외에도 소위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상의 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반의사불분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사실은 정치 과정에서 일어났던,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들은 대개 선거가 끝나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쌍방일주로 그런 주장들을, 의혹 제기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것들을 취하를 하는 것이 일반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서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들은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의사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에서 적용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 그래서 남은 유일한 적용 법조가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질서 유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처벌 의사 이런 것과 관련되어지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아닌 탓에 그런 처벌 조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정봉주 의원이 결국 유죄의 책임을 지게 된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색에 미추어서 대부분 판결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구순요건을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정봉주 사건의 특수성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기존의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특히 250조 제2항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기존의 대부분 판례가 사실은 이러한 정봉주 판결을 낳는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의 태도를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야기되었듯이 특정 재판부와 관련된 그런 측면이 너무 부각되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이번 판결이 원용하면서 했던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위의 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를 지게 되는 것이니까 허위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또 허위사실이 있었는지, 그게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동안 확고하게 그 입증 책임, 허위의 증명 입증 책임이 기소권자인 검사에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사실은 이 죄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기소권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고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하등 이상할 바 없고 지극히 정당한 어떤 원칙인데,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되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논리를 대부분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의 현실이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혹을 받은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 제시 부담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부여를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는 검사는 그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그런 입증 책임은 완화되어져서 이 경우에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게 허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였는데 그 소명만 적극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면 그 원래의 의혹 제기된 사실이 허위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검사가 안 해도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즉 엄밀하게 보면 입증 책임과 관련되어서 입증 책임 검사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사실은 그 입증 책임의 전제가 되어지는 입증 부담의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매우 강도 높은 소명 책임을 부과를 한 다음에 그 소금 책임과 관련된 검사의 반박만으로 입증 책임이 다한 것으로 본다라는 비약적인 결론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입증 책임의 부담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그 입증 책임의 부담 원리를 완화하는 그런 논리를, 법리를 발전시킨 것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이런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원칙을 오히려 전도시킬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엄정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그 입증 책임은 더 강하게 인정되어야 된다. 원칙적인 검사 입증 책임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돼서 더 강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논지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허위라는 어떤 인식, 즉 사실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주관적인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고의라는 것이죠. 그걸 고의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인식이 있어서 공표를 해야만 범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고의는 없는 것이 대개의 경우 증명이 어느 정도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형사법 전공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원래의 고의, 원칙적으로 인정된 고의보다 더 확장된 고의 개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의혹 제기라는 이상적인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에서 보면 이런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일 수 있는데 이번 판례나 기존의 판례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미필적 선거에서의 어떤 대부분을 강조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를 강하게 인정하는 그런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게 객관적 질서와 관련된 어떤 범죄이고 그래서 위법성 종합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왔고 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변론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미필적 고의의 확장적 해석 같은 완화된 해석 이런 부분들과 결합해서 선거 과정에 정당한 어떤 행위의 일환으로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구속요건과 해당하는 부분이든
위법적 조각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든 적절하지 아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앞에의 어떤 여러 가지 법리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혹은 논리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판례들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선거가 가지는 본질, 민주적 지분 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선거라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자유로운 표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있다라는 점을 소홀히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대부분 판례에서 이 세 가지 점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리를 해석해야 될 어떤 헌법에서 요청되어지는 법원에 요청되어지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권한을 잘못 행사해서 헌법에 위반되어질 수 있는 여지, 즉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 행위를 오히려 억압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벌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행위는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는 알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권리자와 대표자 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러므로 그 후보자를 뽑는, 대표자를 뽑는 선출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대표자와 국민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직검증인 것이고, 그 공직검증과 관련돼서 최대한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즉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견이 무엇인지, 어떤 이력을 가져와서 공직을 맡을 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거의 본질입니다. 선거 또 다른 가치로 이제 공정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또 자유를 100% 보장하다 보면 거의 사실을 사실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날조를 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완전히 없지요. 우리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이라는 것은 엄밀히 또 들여다보면 설득력을 가지는 공표인지 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인지가 판단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예 그런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선거의 기본적인 목적인 공직검증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표현행위를 매우 위축시키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오히려 압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 위험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아니고 일단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소되게 해야 하는 것이지 형벌로 처벌함으로써 아예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매우 엄격한 예외적인, 원래 그 선거의 목적에 배치되고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될 법조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법권은 이런 법의 목적에 맞춰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로 해석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정리한 바대로 대부분의 판례는 이 점을 반대로 그 생길 수 있는 일부 폐해를 침소봉대해서 원천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실은 허위사실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한 그런 사실의 공표마저도 막고, 그런 부분들을 공적 의무에 의해서 혹은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리들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보면 대법원 판결 등 일반 법리에 있어서도
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엄연히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이 좀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 18페이지에 정리를 해두었고 17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듯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자기 스스로가 속된 말로 뻥튀기를 해서 자기 표현 행위자가 바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 유형입니다. 반면에 낙선 목적의 경우에는 표현 행위자와 그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고 피해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인지가 밝혀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낙선 목적의 경우에는 이 표현 행위자가 어떤 정도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하는가와 관련되어져서 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다른 완화된 보호를 바른 표현 행위자한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 강화된 보호를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니고 표현 행위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되어지는 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겁니다. 동시에 그 목적이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정당 행위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이고, 특히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될 의무마저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므로 그 의도가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선거에서 공직 검증을 위해서 한 것인가라는 이런 목적과 관련된 주관적 의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구속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책임성을 져야 한지 아닌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한 그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법 조문 해석을 매우 엄격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낙선 목적의 의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당선 목적의 의사실 공표죄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요청받는 범죄다라는 겁니다. 또 이 허위사실 공표가 정치 과정에서 가지는 기능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는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가 모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공론 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진짜로 사실인 경우라면, 허위사실이라고 피해자가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실이면 매우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 공표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공적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반면에 당선 목적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가 발전해내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 재질도 아주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놓아서는 안 되고, 역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도 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250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 요소에 대한 그 판단을 표현 행위자에게 매우 강하게 부여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판례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대부분의 판례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이 마치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은 선거의 공정성 보호라는 객관적 질서 보호와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지지만 공직선거법상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251조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이 후보자 비방죄 자체도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법입니다. 후보자 비방이라는 것은 사실이면 적시해서 그 비방만 하기만 하면 범죄가 되게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을 적시하면서 어떤 때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을 추구한다는 말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매우 위험한 범죄 유형을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범죄 유형도 사실은 폐지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비방죄가 바로 명예와 관련된 그런 범죄인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후보자 비방죄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대비시켜 보면
역시 낙선 목적의 피해자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매우 강한 주관적 요소, 공공의 목적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엄밀하게 따져서 그런 경우에만 재책을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월등히 강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대부분 판례의 문제점으로 제가 암시를 했듯이 입증 책임에 있어서도 소명 책임을 피고인, 표현 행위자에게 강하게 묻는 그런 법리를 발전시켜서는 안 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와 비교했을 때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안 되는 그런 범죄인데 대부분은 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있어도 그렇게 완화된 미필적 고의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인 경우인데 했다라는 겁니다. 시 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서 선거의 본질과 기본 가치, 자유로운 표현에 의해서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말로서 어떤 검증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인 선거에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과도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범죄 요건이 바로 제250조인데 그것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화된 해석을 대부분이 해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법 조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해석이 법리가 발전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대부분의 잘못도 일부 있지만 그 근원은 궁극적으로는 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문을 둔 것 자체 궁극적으로 두면서도 그 주관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낙선 목적과 당선 목적과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마차 양자가 동일한 것처럼 보면 심지어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법정형을 더 가중시켜놓고 있는 그런 잘못이 입법에 있다. 이 점은 입법론으로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현재 지금 방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정봉주법이 있는데 일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그 목적 요소라는 주관적 요소를 강화하고 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측면이든 아니든 어떤 측면에서든 그 책임을 면책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지금 나와 있는 나경원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려온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없어지거나 매우 엄격하게 입법화되거나 혹은 법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조문을 역행해서 더 반대로 그 법정형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고려해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데 자유형만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기존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입법이나 판결의 문제점보다 훨씬 악화된 그런 유연성이 있는 법으로서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가 있고 많은 또 토론자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토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희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